공간으로 시간을 번다라며 충칭으로 이동한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패하고 무능력한 관료와 장군들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군인과 관리들이었다면 명과 청의 심장부인 베이징을 비롯한 화북지역을 단 몇 달 만에 뺏길 리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전투도 하지 않고 일본군을 보고 지레 겁먹어 도망간 장군들도 수십 명이었죠. 내부 정리를 한 후 중국 대륙 각지에 퍼져있는 중국군을 전선으로 이동시키며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장제스가 충칭으로 도망가면서 신속하게 수도를 점령하여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해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고 했던 일본군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연전연승하였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일본군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죠. 난징과 진안을 점령하고 보급기지를 지어 병참기지화합니다. 그리고 내륙으로의 진군을 준비하죠. 그동안 해안가의 대도시 위주로 점령을 해온 일본군 때문에 일본군의 점령지는 곳곳에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기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스펀지에 구멍을 채워 넣으면서 내륙으로 전진해 나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자와 병력의 수송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으로 결정한 곳이 타이얼장. 타이얼장은 대운하가 있어 남북으로 물자 조달에 용이했고 내륙으로 이어지는 철도도 있는 중국 남과 북, 내륙을 잇는 운송의 중심지였습니다. 일본군은 주력 사단인 5사단, 10사단, 2만 5천의 병력으로 공격을 합니다. 군사 요충지인 타이얼장을 지키고 있던 것은 장시군벌 출신 리중론과 15만의 병력이었습니다. 리중론은 그동안 계속된 패전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많은 병력을 가지고 좁은 지역을 지키려고 하니 병력의 우위를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포위 작전을 펼친다. 일본군을 좁은 곳으로 몰아넣고 포위, 섬멸하기 위해 일부러 손쉽게 일본군에게 타이얼장 성내 진입을 허용합니다. 연이은 승리 때문에 이 상황을 느끼지 못한 일본군은 이번에도 쉽게 전투에서 이겼구나 이러고 휙 들어가죠. 그러자 바로 넓게 둘러싸서 포위. 리중론은 포격을 지시하고 일본군에게로 엄청난 포탄 세례가 떨어집니다. 일본군은 화들짝 놀라며 포격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적의 예상 후퇴로에서 도망치는 일본군을 섬멸해 나가죠. 일본군도 우세한 무기와 병력의 질을 바탕으로 저항을 하긴 했지만 죽여도 나타나는 중국군에겐 녹아내립니다. 이 타이얼장 전투에서 약 절반의 사상자를 내며 일본군은 패배하고 말죠. 중국군도 2만의 사상자가 나오긴 했지만 일본군의 주력 5, 14단을 박살내며 많은 무기를 노획합니다. 중일전쟁, 아니 만주사변, 그 이전 청일전쟁부터 이어진 일본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전투가 되죠. 반면에 일본군은 첫 패배의 치욕을 느낍니다. 그리고 만회하기 위해 바로 쉬저우와 카이포를 공격하지만 전과 다르게 지지부진합니다. 왜냐? 병참선이 너무 깁니다. 일본 본토에서 무기와 군수문자를 만들어서 조선, 만주, 화북을 거쳐 최전선인 중국 남부와 중부지방까지 오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죠. 배로 옮기는 것도 쉽지는 않았고요. 중국에 한 대 얻어맞고 몸도 많이 무거웠지만 기본적으로 체급이 높았던 일본군, 결국은 힘들었지만 카이펑과 쉬저우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일본 대본영에서는 더 이상의 확전을 허락하지 않았죠. 이미 일본 본토에 몇 배나 되는 점령지를 가지고 있었고 점령지에 대한 치안, 행정을 책임질 관료 수급과 행정 시스템 구축, 전쟁에 대한 군수 물자와 군인 보급 등으로 이미 과부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관동군 출신 일본군은 당부의 명령을 개무시해버리죠. 얘네는 원래 말 안 듣고 닥돌하는 애니까요. 통통건 전쟁하는 우리인데 왜 본토에서 우는 소리를 해? 정신 나갔어? 정적으로 돌격. 이런 일본군의 닥돌을 보고받은 장제스, 이때 장제스가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역사를 알고 있었는지 갑자기 을지문덕의 빙의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대의 수공작전을 펼치죠. 정저우를 향해 닥돌하고 있는 일본군을 쓸어버리기 위해 황허의 제방을 폭파시켜버립니다. 황허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화북 평야에 쏟아집니다. 이로 인해 14, 16사단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일본군 4만은 수장되고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린 탓에 탱크와 자주포 등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죠. 일본군의 진군은 당연히 중지되고 장제스는 정저우를 지키죠. 여기까지 보면 장제스의 수공은 대성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군 몰래 극비리의 황허 제방을 폭파시킨 거라 민간인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물에 휩쓸려 갔고 집과 땅을 잃어버립니다. 대륙의 사이즈답게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한반도 크기와 비슷했죠.
이로 인해 89만 명이 사망하고 1250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쟁 중이라 홍수 피해를 입은 이 평야지대 정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황허의 치수 시스템이 붕괴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평야지대가 황폐화되고 마는데 이 피해는 중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고 말죠. 300만 명이 아사하고 중일전쟁 내내 중국군은 식량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중국과 동맹국이었지만 일본과도 동맹을 맺어 중국과 약간 어색한 사이가 된 독일이 노발대발합니다. 특히 히틀러의 선전장관인 요제프 괴벨스는 극대노를 하죠. 스페인 내전에서 일어난 게르니카 폭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악행이라 맹 비난합니다. 이 때문에 장제스를 도와주던 독일의 트라우트만 대사, 팔켄하우젠 단장 등 친중 인사들이 모두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동맹 관계를 사실상 단절하죠. 근데 지도요 사람 막 죽여놓고 저쪽에서 더 많이 죽이니까 저 새끼가 나쁜 놈이에요 이러고 물타기를 하네. 그냥 중국보다 일본이랑 동맹을 맺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중국 로컬핑이 찾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힘세고 든든한 동맹국을 잃어버린 중국. 이때 중국에게 손을 내밀어 준 곳은 공산 세력 확산의 염원을 갖고 있으며 일본을 무지막지하게 싫어하는 소련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의 공산화를 위해서 일본을 몰아내고 동시에 중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바랐던 소련은 2억 5천만 달러의 원조 자금을 제공하고 와실리 추이코프 같은 네임드 장군과 군사고문 3,000명, 비행기, 전차, 대포, 소총 등의 무기를 중국으로 보냅니다. 한편 수공으로 잠시 주춤했던 일본군은 이제 우한과 광저우로 공격합니다. 지금이야 그 중국 감기로 유명한 우한이지만 본래 우한은 중화민국 건국의 시발점이 되는 신해혁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륙 교통의 요지죠. 중국군은 소련에서 받은 무기와 엄청난 인구빨로 우한 지키기에 돌입합니다. 일본군이 아무리 때려도 쓰러지지 않죠. 오히려 때리던 일본군이 지쳐버립니다. 분명 이기고 있는데 때리고 있는 자기가 힘이 빠지고 몸이 아파버리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처럼 대규모의 전면전보다는 내부를 흔드는 태극권 전략을 시작합니다. 바로 포섭을 이용한 내부 분열과 독가스, 항공기를 이용한 무차별 폭격.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 미어캣이었습니다.